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 저는 믿지 않았어요. 물론 저의 경우 앞서 한 말의 의미는 완전 다르지만 누구보다 멀어지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전 혼자 있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외로움도 거의 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직장 때문에 혼자 먼 지방에 내려가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고 한마디로 끝이냐고 오히려 남편이 더 서운해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전 그때의 그 결정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때 함께 내려갔다면? 이런 고민을 보통 친구들에게 털어놓긴 마련인데 전 부끄러워서 그러진 못했죠. 솔직히 답답한 마음에 툭 터놓고 어디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네이트판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동네 카페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줄이고 줄인 그 글마저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모두 지워버리고 결국 남편이 구독하고 있는 사연 남녀에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은 이제 2년차가 되었어요. 저희 둘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고요. 결혼하고 얼마간 남편은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네일아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다지 좋은 직업도 아니고 비록 저나 남편이나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이 벌진 못해도 저희 둘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남편보다 많이 벌었지만 그런 건 괜찮았어요. 아무런 걸림돌이 아니었죠. 애초에 저는 남편의 경제력이나 능력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죠. 당시에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딱히 이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결혼 시기에 만나고 있었고 큰 문제가 없었기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할 수도 있겠다는 정도였어요.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환경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제 꿈까지 꺾어가면서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희생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어쩐지 제 노력이 보상을 받기 위한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각종 자격증을 따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고 그 결과로 제 동생들은 꽤 좋은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시킬 수 있었죠. 그렇게 제 20대의 대부분을 보냈고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할 나이가 된 겁니다. 마치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막에 떨어진 것처럼 막막했죠. 하지만 그때 남자친구는 제 모든 사정을 이해해줬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제 학력이었죠. 그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생각조차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자기 혹시 어릴 때 집단 괴롭힘이라든가 뭐 그런 거 당했어?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무리 그래도 검정고시까지 볼 필요가 있나? 나라에서 지원해 줄 거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왜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해? 이미 지난 과거인데. 야, 솔직히 그렇잖아. 내 친구들이 물어보면 대학 문턱도 못 간 여자친구? 그게 그냥 과거냐? 여자친구일 때는 괜찮을 수도 있지. 근데 결혼은 달라.
요즘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도 못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걸? 그니까 그 개나 소나 다 나오는 곳에 갈 필요 없잖아. 왜? 아, 이유를 알고 싶어? 보통 처음 만나면 이름이랑 나이도 묻고 그 다음은 가족관계, 그러다 뭐 바로 대학이야. 그러니까 묻지. 고졸이라고 하는 것도 쪽팔린데 심지어 중퇴라니. 그건 더 그렇지. 중퇴이긴 하지만 검정고시도 졸업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제까지 대학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그거 너무 억지야. 아, 어쨌든 내 친구들한테 너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다고 했어. 이화여대 졸업하고 취업 준비정이라고 말해놨으니까 너는 적당히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가면 된다. 아, 괜히 말 많이 하지 말고.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래, 거짓말이야. 근데 내가 왜 거짓말했겠어? 어? 생각해봐. 내가 왜 굳이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하냐고. 대학 어디냐고 물어봐서 거짓말을 한 거야. 알아?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친구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남자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대학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나 안달인지. 바리스타 자격증, 애견 미용 자격증, 그리고 네일 아트까지 전 그 외에도 많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수업을 듣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대학을 나왔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저와 함께 교육을 들었던 거잖아요. 심지어 상당수가 대학에 간 걸 후회한다고까지 했죠. 그건 남자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에 가서 배운 건 술과 담배가 전부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저희 친구들은 거의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부러웠던 대학 생활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라졌죠. 그런데 갑자기 대학,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갑자기 나온 돌발 상황에 저는 대처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놨죠. 내가 진짜 살다 졸업장 가지고 시비 거는 남자친구는 처음 본다. 야, 당장 집어치워.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가 확실해. 대학이 대체 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대학의 정의? 쥐꼬리지만 작고 소중한 월급을 반토막 내는 절대 악이지. 내가 보기에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준비 과정 같아. 어쩐 일로 진지하게 그렇게까지 말하냐?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과제와 시험, 심지어 각종 미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조별 과제를 주잖니.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미리 체험한 거였더라고. 맞아, 끔찍한 사회의 예고편 같긴 하지. 그럼 지금이라도 대학을 갈까? 미쳤어? 거길 왜 가? 맞아, 네가 왜 거길 가? 솔직히 갈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막상 대학 나와서 전공대로 일하는 사람 거의 없어. 네가 학교 그만둔 게 2학년 2학기니까 기억하겠네? 너 서영이 알지? 걔가 이과인데 수학을 엄청 못했잖아. 기억나. 담임이 수투였는데 수학 못해서 맨날 맞고 담임이 쫓아다니면서 제발 대학 좀 가자고 했잖아. 그래, 맞다. 싫은 건 절대로 안 한다고 했던 선생님이랑 유독 사이가 돈독해 보이긴 했지. 맞아.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예뻐했어. 어쨌든 걔 점수 편차가 엄청 심하긴 했잖아. 그래, 맞아. 수학은 7등급인데 다른 건 2등급. 근데 화학이랑 물리는 또 이상하게 잘했지? 신기하게. 나랑 같은 대학 수리 점수 때문에 대기 1번으로 들어갔다가 대학 나올 때는 결국에 화학과 수석 졸업했잖니. 미친. 얘긴 했어. 걔 확률 문제 그림으로 푸는 거 봤어. 근데 웃으면서 아쉽게 틀렸다고 아까워하더라고. 밝고 뚫기가 많아서 다른 쪽으로는 전도 유망하긴 했지. 어쨌든 그 수석 졸업생이 지금 뭐 하는지 알아? 검찰청. 거기서 10급 공무원으로 들어갔잖아. 공무원이 10급? 그런 게 있어? 9급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맞다. 그거 예전에 있었다가 사라지면서 9급으로 올라갔지. 10급은 계약직 공무원 그런 거였어. 동창회에서 말해준 거 기억나. 범죄 기록 같은 거 보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다면서 변태처럼 웃더라고. 어울리긴 한다.
걔 나랑 같은 도서부원이었어. 추리소설을 늘 보고 있었으니까. 생각해보면 꼭 맞아. 그래, 바로 그거야. 대학에서 그 고생을 하고도 결국의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니까. 대학에 간다고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지. 잘 생각해야 돼. 더구나 너 돈도 잘 벌잖아. 우리보다 더. 그래도 앞으로는 너희가 앞지를걸? 지금은 초년생이니까. 우리 이야기는 네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라는 거야. 멀리 갈 거 있어? 나도 이과지만 결국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도 난 은행에서 일을 하니까 뭐 얼추 비슷하긴 하다. 대학에 가든 안 가든 그 쓰레기는 버려. 그건 고민할 것도 없어. 알았어. 신중하게 생각할게. 친구들의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을 할까봐 걱정하고 우려해 준 것도 알죠. 하지만 제게는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긴 했어요. 특히나 제가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라 미련이 그만큼 크게 남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대학 생활에 대한 고충을 늘어나도 겪어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현실에 타협하고 그런 대로 살아왔던 거죠. 그런 저에게 남자친구의 말은 굉장히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바보처럼 헤어지지도 못하고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죠. 발에 맞지 않은 높은 구두를 신은 것처럼 끔찍하고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저를 이화여대 출신이라고 말하는 남자친구 옆에서 입을 가만히 닫고 있었어요. 최대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이화여대라고 했죠? 아이, 제 친구도 그쪽이랑 같은 과인데 혹시 지연이 알아요? 오지연, 머리 좀 짧고 키는 좀 크고. 지연이?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이, 모를 수가 없는데. 야, 왜 모를 수가 없어? 나도 다 모르는데. 아니, 워낙 애가 튀기도 하고. 그때 남자친구가 제 옆구리를 툭툭 쳤습니다. 뭐라도 하라는 듯이요. 그게 제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서요. 그게 아니라 지연이가 과대라서 보통은 알 텐데.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 친구를 보는데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죠. 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뒤를 따라오더군요. 그의 표정은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냥 대충 둘러대면 그만이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나가면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챌 거 아니야. 넌 배려심이라는 게 없어?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너 잘난 거 하라고 웃고 넘어가면 그만이잖아. 아니면 다른 질문을 해서 말을 적당히 돌릴 수도 있고. 야, 대답을 해. 아유, 답답하다. 진짜 멍청해서 그런가? 그래, 나 멍청하다. 대학 나온 넌 뭐가 그렇게 달라? 적어도 너보다는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네 친구들은 백수니? 너도 중소기업 다니고? 멀쩡한 대학까지 나와서 왜 그러고 사는 건데? 웃겨. 요즘 취업 원래 힘들어. 그리고 나는 눈을 낮춘 거고. 그리고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하긴 네가 요즘 사회를 알아? 그저 오고 가는 손님들한테 인사해주고 웃어주고 하는 게 전부인데? 그래, 나 웃어주고 인사하고 돈 번다. 그래도 너보단 잘 벌어. 사회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넌 신문이라도 읽어? 신문? 야, 그거 자격지심이야. 머리가 텅텅 비어 멍청하니까 신문이나 뭐 소설책, 잡학 지식 같은 이상한 책 읽는 거라고. 아는 척하고 싶어서 안 달란 거지. 솔직히 까놓고 아니야? 저도 순간 발끈하더군요. 자격지심? 너야말로 자격지심으로 나 깎아내리는 거 아니야? 나 부모도 없고 네 말대로 못 배웠어. 그래도 너보다 많이 벌지. 대학에 나온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카드빚 내면서 술 먹고 겨우 세전 230 벌면서 덜컥 새 차부터 계약하는 카푸어에 보증금 500에서 절반이나 월세랑 관리비 미납으로 깎아먹고도 꼴에 대학 나온 허세까지. 난 그래도 전세 살거든? 이 거지 새끼야?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 무식한 게 이게 진짜 미쳤나?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눈을 감고 몸을 움츠렸죠. 당신 뭐야? 손 당장 안 놔? 놔! 놔! 눈을 슬쩍 떠보니 한 남자가 남자친구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아니, 너 이 사람 알아? 아직도 그 순간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남자의 옷차림이 너무 얇아서 놀라울 정도였기 때문이었죠. 다부진 체격의 그 남자는 반바지에 회색 후드, 그리고 슬리퍼에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죠. 이어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작게 싸움이 벌어졌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나와 싸움이 종료되었습니다. 쓸쓸하게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참 서럽게도 울었죠. 제 잘못으로 배우지 못한 게 아닌데 모든 게 제 잘못처럼 느껴졌어요. 하필이면 처음 사귄 남자친구에게 무식하다는 말을 들었기에 상처는 더 컸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인기척을 느껴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뚱한 표정으로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전 경계심을 가득 담아서 그 사람을 노려봤죠. 왜 따라오는 건데요? 아니, 밤이 늦어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왜 따라오신 건데요? 그거 알아요? 강강범 이런 사람들이 노리는 여자. 치마가 짧은 여자도 아니고 예쁜 여자도 아니래요. 네? 뭔지 제가 말하면서도 굉장히 이상하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나쁜 놈들이 오히려 힘없이 걸어가는 여자를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고 저도 뭐 그냥 어디서 주워들었어요. 그니까 눈에도 힘 빡 주고 밤에는 그렇게 다니라고요. 아, 힘이 너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된 거고 진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진짜요. 은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신이 없긴 했지만 분명 고마운 사람인 건 인정해야 했죠. 하지만 하필이면 저를 따라와서는 오해받기 싫다고 강간범들이 어떤 여자를 노리는지 이야기하는 게 눈치가 없는 건지 헷갈리더군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예의 있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고마웠고요. 별거 아닌데요. 얼른 들어가세요. 네, 그럼. 네, 저도 집으로 가야겠네요. 쉬십시오. 제가 천천히 들어가는데도 가지 않고 그 앞에 서서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찜찜한 마음에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아래층 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었죠. 당시에 살고 있던 빌라는 9옥이라 승강기가 없었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자동으로 불이 켜졌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불 켜지는 걸 보고 몇 층에 사는지 확인을 하는 스토커나 범죄자들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창 옆에 붙어서 집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틈틈이 확인하며 숨죽이고 있는데 작은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들리더군요. 그리고 아래층에 불이 켜졌다가 꺼지는 것도 희미하게 느껴졌죠. 전 몸을 일으켜서 발소리를 죽인 채 위로 후다닥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다급하게 누르는데 복도에 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죠. 전 비명을 꽥 질렀고 남자는 제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현관을 열었다가 발로 차서 다시 닫는 기행까지 벌였죠. 정말 놀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몸이 굳는다던데 전 그걸 여실히 느꼈습니다. 전 머리를 감싸고 비명을 질렀죠. 살려주세요. 쉿. 그 남자가 검지를 자신의 입술 위에 올리고는 쉿 하는 소리를 내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조용. 이거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따라온 게 아니라 따라온 건 맞는데 정말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겠네. 쉿. 아니지.
남자는 머리를 벅벅 긁으며 엄청나게 당황하더니 저희 옆집의 비밀번호를 엄청나게 빠르게 누르고는 문을 아주 활짝 열더군요. 전 콧물 눈물 범벅이 된 상태로 몇 초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집이라는 듯 본인을 가리키고는 방안을 다시 가리키는 걸 반복했죠. 뭔데요? 전 콧물을 닦으면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라고요. 내 집. 도둑 아니고 내 집이요. 부동산 계약서도 있고 주민등록증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쪽 집이라고요? 아까는 집에 간다고. 아, 그게 처음에는 데려다 준 게 맞는데요. 걱정이 돼서 정말 별 의미는 없었고요. 관심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매너? 예의? AS도 1년은 해주는데 제가 끼어든 사건이니까 오지랖이라도 뭔가 찜찜해서 뒤를 따라오거긴 한데 데이트 폭력이나 보복성으로 노릴 수 있고 하니까 원래는 큰 길 정도만 가려고 했는데 저희 집 방향이라 어쩌다 보니 저도 따라오는 것처럼 되어서 그냥 근처인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필이면 저희 건물로 들어가셔서 저도 저랑 같은 곳에 사는 줄 정말 몰랐거든요.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정말 여기? 그것도 저희 옆집에 산다고요? 네, 진짜로 따라온 게 아니라 저 여기 3년 살았거든요. 어쨌든 뭔가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얼굴이 좀 종종 도둑놈처럼 생겼다는 말 들어도 강간 쪽은 아닌데 제가 아까 힘을 내라고 하려다가 말이 그쪽으로 빠져서 오해를 할까봐 나름 시간을 두고 들어온 건데 난감하네.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저희 집 현관 앞에 주저앉고 말았죠. 남자가 괜찮은지 물었는데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남자도 나중에는 같이 웃더군요. 우린 그 이후로 몇 번 더 마주쳤고 오고 가다가 동네 친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산다는 건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았죠. 일단 슬리퍼만 질질 끌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캔 하거나 남은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집을 비우면 그 사람 집에 물고기 밥을 챙겨주러 들어가기도 했어요. 제가 아플 때는 약도 챙겨주고 문고리에 죽을 사서 놔두기도 했죠. 생긴 것과는 다르게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후에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운명? 이런 걸 믿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구해줬는데 하필이면 옆집?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은 그 사람을 더 특별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는 이점이 있는 연애 역시 특별하긴 마찬가지였죠. 이전 남자친구와는 약속 시간을 가지고 자주 다투곤 했었어요. 주로 늦는 쪽은 남자친구였는데 지각을 정말 밥 먹듯이 해서 전 출발 전에 전화를 항상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가 다시 걸려올 때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저보다 빨리 오면 그날은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그게 대단한 권력 싸움이라도 되는 듯 구는 게 참 웃겼습니다. 반면에 초단거리에 살고 있는 우리는 확실히 시간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죠. 누가 덜, 더 이런 거 없이 집안에서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였으니까 말입니다. 1인 가구의 가장 큰 골칫거리도 해결되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면 애매하게 남는 것들을 대량 구매해서 나눌 수 있었죠. 남는 음식도 없고 작은 냉동고 안에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도 없었어요. 만두랑 세제랑 그리고 쌀도 사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휴지도. 쌀은 쿠팡에서 주문하고 만두랑 휴지는 마트에서 사자. 그리고 세제는 우리 집에 있는 거 남으니까 줄게. 그래? 그럼 넌 뭐 살 건데? 난 퐁퐁이랑 우유, 그리고 상추랑 고기. 그래? 그럼 내가 퐁퐁은 줄게. 대용량으로 샀거든. 우유는 원뿔원으로 사자. 할인 코너에서 사서 후딱 먹자. 그리고 상추 양이 많으니까 나도 고기 사야지. 나누면 되잖아. 내가 어차피 고기 더 살 거거든. 같이 먹자. 좋아. 그럼 내가 맥주를 쏠게. 그래.
아주 바람직한 옆집이야. 무엇보다 연애의 피로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도 체력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는 건데 일을 끝내고 푹 쉬어야 할 주말에 나와 데이트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가 큽니다. 특히나 데려다 주는 것, 잘 들어갔냐고 연락하는 거, 긴 통화를 하는 거, 그리고 서로를 적당한 선에서 감시하는 것도 초단거리 연애에서는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는 정도에 불과했으니까 말이죠. 저에게 첫 번째 연애는 늘 피곤했고, 늘 긴장했고, 늘 초조했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과의 연애에서는 늘 활력이 넘쳤고 편안했으며 여유로웠죠. 대학? 가면 좋긴 하지. 공부도 잘했었다며. 친구들은 다 생각해보라고 말리더라고. 그래서 고민이지. 난 대학은 나오지 않았고 공부도 진짜 못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한 적은 있지만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은 들지 않더라. 그건 미련이 없기 때문이겠지. 근데 넌 아니잖아. 넌 다른 사람이랑은 달라. 넌 너야. 나이도 나이고 또 후회하는 건 싫거든. 나이가 들수록 해보지 않는 것에 후회는 커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든 후회하고